오늘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그 경제 문제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중국 경제가 지난번에 정말 엄청난 양적 완화와 재정을 풀어서 네. 경제를 뭔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네. 5월 근데 PMI 지수 수치를 보니까 좀 그래도 회복이 좀 제조업이 더딘 걸로 나오는데 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그 PMI 지수가 10.6으로 나왔어요. 근데 전월 4월은 50.8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걸로 나왔고 시장 전망치는 원래 60일이었어요. PMI가. 근데 지금 50.6으로 나와서 좀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우리가 투자, 소비의 수출을 보잖아요. 근데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 예를 들면 소비가 마이너스 뭐 15%다 이러면 1월부터 4월까지 하면은 4월까지 넣으면은 마이너스 7.5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감소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게 이렇게 조금씩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 그런데 그게 뭐 포지티브 증가율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 소비, 수출이 1월부터 4월까지는 다 감소폭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아직도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가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보통 PMI 50을 넘으면 확장 단계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확장 단계까지인가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의문이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 조사가 나왔는데요. 조상은행, 중국의 조상은행 제일 큰 그룹이에요. 중앙그룹인데 조상은행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소기업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전체 기업의 60%가 업무 복귀율, 그러니까 작년에 100을 돌렸다면 올해 작년에 비해서 한 80%만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못 되는 거는 통계국에서 발표한 거는 4월 달에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플러스 3.9거든요. 전년 대비. 근데 3월에는 마이너스 1.1%였어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 공업 부가가치가 공업. 우리가 공업, 농업, 서비스업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네. 우리가 공급 측에서 투자, 소비, 수출은 수요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공급 측면에서는 공업, 농업, 서비스업으로 나뉘어요. 그럼 GDP를 구성하는 게 공업 부가가치, 농업 부가가치, 수출 부가가치 합한 게 한 나라의 GDP를 형성을 해요. 근데 거기서 공업 부가가치, 공업이라면 보통 제조업이 많잖아요. 근데 공업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공업의 GDP가 전년 대비 4월에 3.9% 증가한 걸로 나와요. 근데 조사한 거에 의하면 아까 데이터를 조사하면 그 기업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업무 가동률이 8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부가가치가 3.9% 증가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증가하려면 더 돌려야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100에 비해서 아직 회복이 8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부가가치가 3.9% 증가하는 걸 나오는 거고. 그리고 3월에는 마이너스 1.2%. 근데 4월에는 공업 부가가치가 지금 3.9% 증가한 걸 나와요. 그래서 PMI가 50이냐, 51이냐, 60이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실상의 경제가 어떠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충,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기업들은 아마 100% 돌아간다고 해도 중소기업, 특히 소형기업은, 지금 한 80% 돌아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도 부족해요. 왜냐면 이게 농민공들이 원래 도시에서 올라와서 하잖아요. 네. 근데 농민공들이 안 오른 친구들이 많아서 중국에서 지금 어떤 기업은 부족해요, 노동자가. 어떤 기업은 또 너무 샤기 커서 기계가 돌아가니까 남아 돌아요. 막 자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방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야, 저기 애들이 노니까 잠깐 빌려줘라. 이쪽 부족한데, 뭐 제조업에서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 빌려줘라. 예를 들면. 그래서 중국이 지금 무슨 개념이 뜨냐면 공유 노동자.
공유가 거기까지. 우리 공유 자전거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노동자도 공유. 그러니까 이게 꼭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급해서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노동자 효율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떤 기업은 이게 경제 주기에 따라서 잘 될 때고 안 될 때 있는데 안 될 때는 노동자를 잘라야 되고 확장할 때는 노동자를 써야 되니까 이게 고용이 안정화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방 정부는 이거 평시에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유 노동자 개념으로. 그게 왜냐면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남아도는 인력을 제조업에 아까 이런 제조업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 써라.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대신에 안 자르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도 고용이 안정되고 필요한 기업도 또 갖다 쓸 수가 있고 뭐 이런 형태로 극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거기 파견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귀하고. 그렇죠. 그런 형태로. 근데 업무는 서로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단순 업무나. 네, 이렇게 뭐 하이 부가가치 쪽은 하기가 힘들겠죠. 예. 그렇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왜 은퇴한 분들이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분들 그런 분들을 그 재능을 이렇게 공유하는 중소기업에서는 한 사람 쓰려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게 사실 되게 듣고 보니까 사실 지식인 계층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무역회사나 이런 해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렇죠. 은퇴하는 경우 그 경험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LG나 이런 좋은 기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집에 골프 치는 것보다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위한 이분들은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니까 중소기업의 전략적이나 기술 개발 도움점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PMI 지수로만 봤을 때는 좀 둔화되는 걸로. 그러니까 쏟아부은 그 어떤 노력에 비해서 중국 정부에 그렇게 크게 성장한 게 아닌 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중국의 문제는 실업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실업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지난 양회가 28일에 끝났잖아요. 5월 28일에. 그래서 양회에서 올해 양회가 뭐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안 했어요. 원래는 매년마다 제시를 해요. 원래 정상이면 3월 초에 열려요. 첫주, 둘째 주에.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원래는 딱 목표를 제시했어요. 7%, 뭐 8% 이렇게.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범위를 제시했어요. 2019년 양회에서는 6에서부터 6.5까지 하겠다. 이렇게. 그게 다 정상 구간이다. 이랬는데 올해는 아예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마지막 기자간담회 할 때 5월 18일 끝나고 기자간담회 할 때 올해는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안 했다. 그래서 대내외 이런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대신에 이번 양회에서는 일자리 마련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그게 900만 명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근데 정상적인 해는 중국이 보통 1,300만 명 일자리를 제공해요. 정상적인 매년 1,300만. 올해는 대학생만 835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올해는 9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저는 이게 경제 성장의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가냐면 먼저 양회에서 목표를 제시해요. 그러면 각 부처들 있잖아요. 한국말하면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중국은 재정부, 그 다음에 뭐 은행, 그리고 발전개혁위원회, 각 농업부, 공업부 이렇게 그 목표에 맞춰서 올해 투자 계획을 짜거든요. 예를 들면 재정부는 국가 프로젝트를 얼마나 동원할 거고, 발개위는 중앙 프로젝트를 얼마나 동원할 거고, 그 다음에 각 지방정부 대표들도 양회에 와서 회의를 참가해가지고, 올해는 6.5를 해야 되네 이러고 자기 지방 가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당석이 아니면 각 지방 성장이거든요. 이래 돌아가서 올해는 가서 딱 말하거든요. 또 자기 지방가 우리 올해 6%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지방의 각 부처들이 거기에 만들어서 막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국유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근데 이게 지금 목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 중앙에 와서 회의하려고 했는데 목표 없대. 열심히 하자.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러면 무슨 말이죠? 가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목표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계획이 있어야 이렇게 액션 플랜 짜잖아요. 근데 미국 같으면 원래 자본주의 시장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알아서 생산 목표가 있고 알아서 돌아왔지만 중국은 항상 먼저 목표가 있고 국유기업들을 맞췄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유기업은 민영기업하고 달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했다가 괜히 문제 터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그게 보통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은 사실 내부에는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GDP가 1% 성장에 따른 취업 유발 개수, 만들어진 일자리가 200만 명이라고 쳤을 때, 200만 명, 지금 200만 명이라고 쳤을 때 9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건 4.5% 가야 된단 말이에요. 4.5%.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대내적으로 발표하기 너무 낮은 수치니까 발표를 안 한 거지 내부에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일자리 마련 수로 봐서는 4.5%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올해 경제 목표를.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네. 성장 안 하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대졸자들의 어떤 그 신규 직업 창출 문제도 뭐 심각하지만 네. 그 예전에 그 노민공들 네. 문제가 사실은 되게 심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민공의 그 실업 문제는 어떻게? 그게 가장 심각해요. 지금 중국 농민공이 2.6억 명이 있어요. 2.6억 엄청나네요. 명이. 그리고 원래는 도시에 와서 했다가 포기하고 농촌에 살겠다는 또 농민공들이 1.3억 명이 있어요. 그 1.3억 명은 자기 집 동네에서 뭐 다른 일을 찾고 도시로 올라오는 농민공들이 2.6억 명이에요. 네. 코로나가 중국은 구정에 터졌잖아요. 네, 음력절에. 그렇죠. 그래서 갔다가 안 온 사람들도 있고 왔는데 일자리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게 생산 업무가 바로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시에 와서 월세 맞고 있잖아요. 월세 맞고 거기서 이렇게 일해서 뭐 벌고 살았는데 여기서 지금 복귀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지금 가장 그 실업자 문제를 고민했던 게 중국 네. 정부에서 이제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그게 이제 불만 세력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반정부 세력이 될 수가 네, 있는 거잖아요. 불만들이 쌓이면. 근데 사실 이번에 미국계도 보니까 워낙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게 네. 불만이 그렇죠. 하나에 한 번에 터지니까. 터지는 계기가 되면 네.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막 맞아요. 이게 불만이 쌓였던 쌓였을 거. 때 네. 터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사회 불안 요소는 없는가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 이 인생 철학, 세계관, 인생관하고 관련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시위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한국하고 중국 제가 다 살아봤잖아요. 중국에서는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절대 정부를 찾을 생각 안 해요. 생각을 이렇게 해요. 지금 대표적인 중국 사람 사고방식인데 어려움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 탓이라고 생각해. 아, 무조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담을 것인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게,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지, 이것 때문에 정부 막 찾아가 시위하고 이런 사고방식 한 사람이 있겠죠.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아주 극히 적어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서 문제를 찾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중국은 전반적인 그 국민들이 언론을 한 개 언론만 보잖아요. 예, 한 방향 언론만. 그렇죠. 근데 거기는 중국 뉴스하고 한국 뉴스 차이가 어디냐면 저는 한국 와서 처음에 놀랐던 게 맨날 뉴스에서 죽은 사람이 뉴스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죠. 만약에 중국에서 그 뉴스를 하면 하루 종일 뉴스에 죽는 소리만 내보내야 될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 그렇죠. 죽겠어요. 매일. 그러니까 그게 다르고 그다음에 중국말로 뻐시, 부뻐요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만 전해요. 뉴스라는 거는. 안 좋은 걸 거의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항상 좋은 소식만 보니까 사람이 긍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 불안을 못 느껴요. 지금도 못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 항상 좋은 것만 나와요. 이런 잘하고 있다, 극복 잘한다 이런 것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 대한 이런 걱정이나 사회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나 이런 얘기를 중국에 있는 친구하고 하잖아요. 그 친구는 저를 이해 못 해요. 문제를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내 이래요. 문제를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98% 이상이기 때문에 농민공들이 만약에 이번에 일자리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정부를 역할을 생각 안 하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내가 어떻게 잘 보낼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처럼 언론이 굉장히 세요. 예를 들면 뭐 야당하고 여당도 나눠져 있고 서로 그리고 언론도 보수 쪽 언론하고 진보 쪽 언론 나눠져 있어서 서로 막 이렇게 안 좋은 걸 이렇게 알려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 걸 보면은 생겨요, 또. 그런 막 불만이 생기죠. 예, 또. 생기고 민주의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단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참여해서 정의를 구해내야지. 이런 게 생기는데 중국은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의 생활 철학이 뭐냐면, 내가 상대하고 싸워서 게임이 안 될 때는 안 싸워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중국어로 只要青山在不怕火柴쏘라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산만 있으면 산만 있으면 불 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하고 오늘 게임이 안 되는데 내가 막 싸워서 내가 죽으면 어차피 세력이 약하게 되면 죽게 되는데 그거 알면서 싸우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싸우지 말고 일단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목숨을 부지한 다음에 나를 강하게 한 다음에 몇십 년 후에 와서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늦지 않다. 그게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사고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미국하고 중국 싸움 보면 사실 답도 나와요. 중국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면 충돌을 최대한 피해요. 그래서 중국의 목표는 뭐냐면 정면 충돌을 완전히 피하는 게 첫째 목표. 그리고 중국 표현을 하면 斗而不破. 그러니까 싸우되 정말 적이 되는 거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되 앞에서 논쟁하되 실제는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상대가 안 되는데 싸워가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나중에 복수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적당히 강하게 나가되 내가 너무 강하게 나서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승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승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승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무역 합의도 그렇잖아요. 작년에 트럼프는 한 번에 끝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끝나자는데 중국은 단계별로 하자. 그러니까 중국이 3단계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원래는 빅딜이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중국은 단계별로 하자. 그러니까 3단계를 제시했는데 그래서 둘이 합의 본 게 2단계였거든요. 그게 1단계 합의를 올해 1월에 체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코로나 터진 바람에 지금 또 뭐 아주 복잡해졌죠, 예, 상황이. 그래서 거기서 보면 중국 사람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승리, small deal 한 거잖아요. 이렇게 작은 승리로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대승리 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건 그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그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회복세가 좀 빠르진 않다. 안 좋고 가장 심각한 게 일자리 문제인데 그래서 그게 사회 안정하고 사실 일반적인 민주국가는 바로 사회 안정으로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옛날에 일자리 없으니까 막 거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모하고. 중국은 일반 사람들이 철학관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생각하니까. 예, 아예 그런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 예, 그런 게 확률이 높다. 그게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죠. 보면. 사회 불안이 되면은 이제 또 심각해지는 엄청 커지죠. 예.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 중에 루저는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14억 인구 중에 널리면 13억이 굶어 죽는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불만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내 생명하고 직결되네. 내일 당장 죽어. 이럴 때면 싸우다 죽는 거하고 굶어 죽는 게 똑같으니까. 그런 사람 대부분이 다 달라지겠죠. 근데 아직은 그 상황이 아니고 사회 빈부격차이 중국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그 리커창이 마지막 기사 간담회에서 되게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중국에 월 수입이 1000위안이 안 되는 사람이 6억 명이 있다. 아, 1000위안이라는 게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조금 넘어요. 원화로 15만 원. 그러니까 월 수입이 15만 원밖에 안 되는 인구가 6억 명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보는 중국은 안 그렇잖아요. 해외 그렇죠. 나가서 명품을 싹쓸이하는 게 중국 사람이고 제일 좋은 걸 사버리는 게 다 중국 사람인데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냐. 그래서 댓글이 엄청 올라갔어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총리가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지금 1000위안이면 집 월세도 못 낸다.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왜 가만히 있겠냐. 거리로 나오지. 아니면 온라인에 엄청 신고를 했겠지. 왜 가만히 있냐고. 6억 명이 왜 가만히 있냐고. 바보냐. 이러면서 총리가 되는 말 해라. 막 이렇게 욕 펴먹었어요. 리커창 총리가.
근데 그래서 우리 같은 학자들이 그 통계국에가 찾아봤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통계국의 발표 데이터에 의하면 거기 나와요. 중국에서 소득 수준을 4분위로 나눠요. 그래서 맨 하층, 그 다음에 하층 합한 게 우리 이제 그 위안화로 한 1000위안, 평균 1000위안, 월 1000위안 소득자가 그 통계국 데이터라면 5.6억 명이에요. 5.6억 명.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커창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막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이렇게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잘 사는 사람 정말 잘 사고 없는 사람 없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 힘든 거는 이 밑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그게 만약에 6억 명이 그렇다 하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죠. 불안해지겠죠. 근데 아직 왜냐면 그 중에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먹고는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하니까. 그런 사람 있고 하니까. 그리고 시골에 있을 경우에는 땅에서 나는 게 있잖아요. 굶어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GDP 평균 뭐 10,000불이 넘었다고 하는데 네. 15만 원 월 소득이 네. 15만 원이면 어마어마한데 그게 숫자가 또 6억 명이면. 네. 근데 또 대신 또 반대로 보면은 14억인가요, 현재? 네, 14억이 6억 빼면 한 8억의 인구는 또 그렇죠. 소득이 괜찮다는 네. 얘기니까. 중국은 1인당 GDP가 25,000달러, 25,000달러면 선진국 문턱 수준인데 25,000달러 넘는 인구가 또 1억 명이 넘어요. 한국 인구 2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하여튼 뭐 정부에서도 골치 아프겠네요. 네. 예. 자, 이번에 중국 정부가 이제 홍콩 보안법을 발의해가지고 지금 뭐 홍콩에서 데모 일어나고 네. 뭐 아주 난리가 났죠. 또 네. 미국은 또 미국대로 네. 아주 지금 세계가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뭐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복잡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홍콩 보안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중국 사람들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뉴스에서는 잘 못 보나요? 아예 그냥 이 소식을? 한마디로 내보내요. 쑥 지나가는 말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도 살아보고 사회주의 체제도 살아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사회주의 체제 살면 정치에 뉴스를 안 봐요. 제 체제에 관심이 매일 없어요. 비슷한 뉴스 나오니까. 맨날 좋은 말만 하고 결국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결국 내가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처럼 내가 투표해서 대통령이 선거되면 관심이 있겠죠. 그렇죠. 내 한 표를 나가니까. 한 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중국은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간접 투표하고 내가 투표하는 게 아니니까 아예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그걸 중국 내에서는 정치에 좀 관심이 있거나 혹은 해외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구글이나 혹은 해외 언론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근데 대부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나 이런 데서 또 못하게, 검색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신경 안 쓴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식인들은 다르겠죠. 지식인 계층은 어차피 연구하는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이게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지식인들은 오피니언 리더로서 해야 되는 이런 사람 다르죠. 근데 홍콩 보안법은 지금 일단은 이번 정부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그거 의결한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드냐? 정부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서 그 대리 집행기관으로서 그 법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과시켜야 돼요, 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되면 홍콩 기본법 밑에 부록 3장으로 넣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홍콩 보안법에 그 지금 부록으로 넣는 그 부분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 홍콩이 97년에 반환이 됐잖아요. 그렇죠. 반환이 됐는데, 그래서 홍콩이 일국 양제로 해서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존중한다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게 하겠다 해서 일국 양제인데 당시에 등소평이 무슨 뜻이었냐면 등소평이 취지는 이거예요. 그때 말도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일국 양제를 하는데 중국은 그때 당시에 그게 상황상 우리가 지금 민주정치나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홍콩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치가 오히려 모범이 돼서 시범 효과가 있어 중국 대륙의 정치가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등소평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게 이렇게 시범 효과를 해서 중국 사람을 느끼면서 점차 거기로 가겠다라는 거였어요. 홍콩처럼 변해가겠다. 네, 그게 방향이었어요. 지금처럼 홍콩을 흡수해서 대륙 체제로 가겠다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홍콩의 이런 민주화 정치를 중국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시범 효과를 해서 우리 언젠가 경제가 올라가고 사람들 의식이 올라가면 우리가 거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그리고 유엔에서 그걸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유엔에서 인정한 걸 갖고 그 미국에서 1992년에 홍콩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지금에 없애겠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회가 통과되면 트럼프 의지대로 그게 취소가 되는 건데 그게 91년에 미국이 의회가 그 유엔에 등록된 이제 그 협의에 기초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해외에서 말하는 게 1구1조로 가고 있다 이러는데 중국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때 반환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다 만든 건 뜻은 우리는 외교와 국가의 안전은 중국 정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건 시장 체계로 하고 이런 거는 다 거기 정치지만 나라의 국가 안전과 그리고 외교는 한 나라는 한 나라만 하는 거잖아요. 홍콩도 중국 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인 거예요. 지방이 어떻게 국가 안전과 외교를 갖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 안전과 외교는 중앙정부 권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정한 홍콩 버전의 보안법은 중국 정부로서 하는 권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거 했냐 그러면 홍콩에 통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이런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홍콩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그 부록으로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정할 때는 이런 걸 못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당한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 이렇게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데 이건 우리 중앙정부 권한인데 그걸 당연히 국가안전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안전과 외교는 중앙정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섞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일구양지 탑하는 게 아니다. 우린 단지 중화인민공화국을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서방에서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게 중국식 표현이에요. 근데 홍콩이라는 지역이 왜 지금까지 굉장히 미국에서 그렇게 최우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관세도 없게 하고 그렇죠. 모든 걸 지금 뭐 비자도 없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다르게 대하는 건데 그 이유가 홍콩이 이 동북아에서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하면서 민주 전선의 최전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콩 법은 영미법을 준수했거든요. 영미법이라는 게 그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이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법, 사법이 분리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저렇게 가면은 중국 정부에서 국가 안전이라는 이유로 이걸 영미법을 준수를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외국 기관들이 전 세계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아시아 지사를 다 홍콩에 했냐. 홍콩은 영미법이 준수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그렇죠. 이거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걸 믿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서방 세계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게 보호가 안 될까 봐 우려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특별지위가 박탈이 되면 네. 실제 그 트럼프 말대로 그러면 이게 지금 홍콩에는 상당한 타격이잖아요. 중국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게 어느 정도의 타격인 건가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참을 만한 타격인가요? 아니면 힘든 타격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그러니까 홍콩이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게 간다. 정말 미국에서 지금 폼페오가 이미 국회에다 올렸어요, 보고서를. 우선 홍콩의 그 지위를 우리가 이제는 밴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지위를 없애야 된다는 걸 국회에다 지금 올렸고 미국 국회에서 그게 통화되면 진짜 어서 중국 대륙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우가. 근데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냐? 홍콩 시민들이 제일 손해죠. 그렇죠.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지금 홍콩 시민들이 뭐 대만으로 가니 뭐 저 싱가포르로 가니 영국으로 가니 뭐 지금 엄청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다 빼고 지금 막 이민 가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이 1차적으로 타격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타격이 크죠. 중국이. 세 번째는 미국이 타격이 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가설이에요. 제가 가설로 말씀드려요. 만약에 미국이 진짜 이번에 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홍콩에 그런 지위가 없어요. 그러면 홍콩은 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서는 이제는 만약 중국을 떠난 즉시 홍콩 어서는 자기네 좋은 경쟁력 있는 게 관세가 없다는 거였는데 그것도 어서는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홍콩에 가요? 그러면 누구도 안 놀 때 대륙하고 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중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중국에 어서는 의존해서 원나부터 지금도 많이 의존했지만
완전 정말 중국에 의존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미국이 진정 홍콩이 중국 대륙에 대한 민주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원래 저 수법은 수단이 좀 낮은 머리가 좀 잘 안 쓰여지. 내 보기에는 깊은 머리 안 쓴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고요. 오히려 더 중국에 등 떠밀어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미국도 손해가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지금 2만 명 넘은 미국 사람들이 있고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고매도 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홍콩 시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월가의 자본은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왜냐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한계가 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홍콩은 중국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이 70%가 홍콩이에요. 이게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콩은 중국에서 가장 자금 조달이 주요 창구예요. 그 비중이 지금 한 70, 60,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거 변함이 없는데 홍콩 GDP가 중국 GDP 대비 비중은 엄청 작아져서 지금 2.6%밖에 안 돼요. 근데 90년도는 중국의 거의 뭐 28%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홍콩 GDP가 중국 2.6%가 경제 규모는 작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금 조달의 해외 가장 중요한 동네여서 중국 기업이 엄청나게 상장했는데 그래서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회계 문제는 뭐냐 공매도를 치는 게 홍콩 시장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 시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도 엄청 손해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미국이 빠져나간다 홍콩에서 이러면 제 생각에는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런 돈이 엄청 차올 거예요. 그래서 홍콩처럼 또 수익을 잘 벌 수 있는 동네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홍콩이 그렇게 입지가 약해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지리적 우세가 있기 때문에. 그 팀 마샬이 쓴 책에 있잖아요. 지리적 위치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한 지방의 경제는 지리적 위치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홍콩의 지리적 위치, 동방의 맨주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나쁘게 보면 홍콩의 달러가 지금 위험해요. 이게 폐기제를 실행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금 유출이 이렇게 심각해지면 그 폐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달러를 써서 환율 폐기제를 계속 유지해가야 되는데 홍콩 지금 외환보유액이 한 4천 되나? 그게 뭐 금방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외환위기 때 97, 98년 때 중국 정부가 도와줘서 그때 짐 로저스가 중국에서 짐 로저스 아니고 조지 소로스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외환을 써가지고 구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도 구해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지키기 힘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그걸 놓을 수밖에 없어요. 폐구제를. 그래 환율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좋은 시나리오고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어차피 홍콩이라는 그 부동산이 만약에 부동산이 빡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예를 들면 100억 하던 게 15, 5억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그게 다 미국 자본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엄청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들어가겠어요?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싸게 팍 돌려오는 거죠. 원래는 미국이 장악했던 땅인데 저기 경제가 확 무너지면 미국은 나갔잖아요. 그 자리를 중국이 아주 작은 비용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거 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스러워하는 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어떤 유대 자본들, 네. 그 월가 자본에게는 이제 충격이 될 수는 네. 있겠지만 중국도 사실 많은 외화 조달을 거기서 홍콩에서 해갖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창구잖아요. 네. 무역의 창구기도 네. 하고 외환의 창구기도 하고 중국도 일단은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이 받는 건데 네. 미국의 이런 반응을 몰랐을 건 없었잖아요. 네. 예상했을 텐데 왜 지금 시점에 가장 민감한 이런 그렇죠. 시점에 했을까? 그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은 미국 눈치를 안 봐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냐면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내가 트럼프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도 어차피 미국은 우리를 때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해달라는 걸 내가 다 맞춰줘도 우리를 때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들어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국에 아주 좋은 성구가 있어요. 중국에. 표현이 이래요. 백성은 무죄인데 억을 갖고 있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실제는 죄는 없는데 나를 위협할
나를 위협할 실력을 갖고 있으면 너는 죄를 물어서 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뜻이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경쟁자는 눌러라. 예, 투키티데스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성은 무죄인데 억을 갖고 있다는 죄로 유죄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가 어떻게 억을 어디서 얻었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미국이 보기에는 자기네 패권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잘 맞춰도 어차피 날 때리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폐시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든 안 통과, 우리 하든 안 하든 미국하고 내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쪽에서 하지 말라 이러면 안 하면 괜히 뭐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중국 보기에는 홍콩 보안법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다고 판단했냐면 작년에 민주화 시위 때문에 반중 시위 그때 이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범죄자 중국 인도였잖아요. 범죄자를 중국에 인도하는 거기에 가입한다고 해서 그걸 없애자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제정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못하고 이번에 한 거거든요. 원래부터 계획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농민공 실업 문제라든가 대학생 실업 문제, 대학생 혈기 왕성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모순이 심각해질 때는 어느 통치자나 똑같아요. 해외 모순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내 사람들이 시각을 해외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는 똑똑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김정은이 그거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 마음을 똑똑하게 뭉치게 하려면 해외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항상 국내 정치가 결정하거든요. 그 당국자의 국내 정치 위치에 의해서 외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게 지금보다 더 좋은 시점이 없어요. 왜 그러나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2m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사람들 그렇게 막 빼고 시위하기가 힘들죠. 유럽하고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의력이 분산될 때 해야 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런 경제 국내 문제도 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극복 가능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중심을 다른 데 옮겨갈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또 하겠다고 이미 잡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또 시점이 가장 좋고요. 지금 하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분출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처럼 네. 중국에서는 그러한 거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면서 그 불만을 바깥으로 네. 홍콩하고의 문제로 뭔가 애국심을 이렇게 그리고 봐라, 불러일으키면서 중국 표현이 미 제국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 못하도록 계속 누르고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유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희한한 건 네. 이렇게 되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네. 증시는 엄청나게 뛰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왜 이런 거죠? 증시라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증시의 장기적 흐름은 그 국가와 기업의 펀더멘털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 흐름은. 근데 단기적 흐름은 여러 가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자, 그 시장의 돈의 유동성, 자금의 유동성이 결정되는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 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부동산에 갔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어제는 뭐 끝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미국은 부동산 빼면 지금 계속 찍어내는 돈들이 어디 가겠어요? 주식시장밖에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곳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왜냐면 은행에 돈 내면 0%인데 우리 돈이 글쎄 많지 않으면 신경 안 쓰겠죠. 0%도 그렇죠. 뭐도. 근데 자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본가는 그 돈이 지금 1초가 돈인데, 그러면 그 돈을 빨리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게 주식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항상 표현을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진화가 됐다고 표현하거든요. 코로나는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과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다 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가 변했어요. 그럼 앞으로 관련 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언택 산업이라고 하지만 언택 산업,
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5G, IoT,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한다 했지만 어느 국가도 구조조정을 빨리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가 등을 콱 민 거예요. 거기 빨리 가게. 그러니까 그 수요가 거기에 대한 이 기업들이 관심이 팍 가버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국 어느 기업이나 가보세요. 한국 모든 기업에 가면 답이 똑같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 기업을 어떻게 언컨택화 똑같이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 대기업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코로나가 그 전에부터 원래 생각했다가 이렇게 급하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확 등을 민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멀지 않은 하에 금방 실현된다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과의 이 싸움인데 지금 주가는 미래 산업을 더 많이 반영한 거죠. 네. 근데 현실 펀더멘탈 경제는 안 좋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에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어차피 미래는 여기로 갈 거니까 이런 데 대한 프라이싱을 주는데 그렇다고 지금 가격이 합리적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예. 예전 IT 버블 때처럼 예. 뭔가 버블이 지금 막 뛰어가고 왜냐면 있는. 그 돈이 갈 데 없는 돈들이 지금 주의상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부양책으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엄청난 부채를 발생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신흥국 경제들은 정말 파탄 지경으로 가고 있고 디폴트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할 정도인데, 이게 결국은 세계 경제를 다시 파국으로 가게 할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쓰는 말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확장돼 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금융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그게 올해든 내년이든 끝나겠지만 금융의 바이러스 후유증이 더 클 거다. 그래서 오히려 되는 게 사실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하고 브라질은 이미 국채 부도 아르헨티나까지 국채 부도 앞에 왔어요, 지금. 이제 베트남도 위험해요. 저는 왜 베트남도 이제 미국에 의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확률도 높고요. 베트남도 지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 다 위험해질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극복하느라고 전 세계가 쏟아부은 그 돈이라는 거는 이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돈들이 들어갔다 나갈 때는 모든 기업을 쓰러뜨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탈이 지금 주식시장이 보세요. 펀더멘탈은 엉망인데 주식시장이 좋아졌다라는 건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라갔던 거는 누가 받아 못 주면 절벽이 떨어지는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재난기본소득 준다고 전 세계 다 줬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주고 막 히히하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개념이 없어 그렇지 그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정부가 뺏어간다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게 세금으로 뺏어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 추경을 해라고 압박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국채를 200조 발행한다면 거기 30% 한국은행 사는 거예요. 한국은행 뭘로 사겠어요? 한국은행 무슨 돈이 있어요? 찍어서 사는 거지. 그럼 우리 40만 원 줬잖아요, 한 사람. 나는 못 받았어요. 받으셨죠? 네. 그걸 밥 사주셔야지. 왜 이렇게 혼자 먹으세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저 못 받았는데, 코로나를 저를 안 비키게 가는데 왜 나를 안 주지? 그거 억울해요, 솔직히.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40만 원이 들어왔지만, 인플레이션하고 그런 행태로, 세금 행태로 70만 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환율 때문에 더 빨리 오는 거죠. 환율. 왜냐면 미국에서 강달러 하냐, 약달러 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 환율이 널뛰기 장세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 나라 국채가 외국 기관이 사잖아요. 멕시코, 그 다음에 브라질 국채를 한국 기관이 얼마 많이 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외국이 다 산다고요. 그 나라는 실력이 없어 안 사니까. 그럼 그게 환율에 대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그 환율을 누구 결정하냐? 미국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파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외환위기였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런데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위안화도 그런 문제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게 더 무서워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사람을 그래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금융의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국가가 면역력이 없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희한하게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와야 하는 상황임에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만큼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돈이 부동산에 가서 엎어져 있어서 그래요. 돈이 엄청 찍어냈잖아요. 돈을 10장을 찍었는데, 찍어낸 즉시 부동산에 8개가 묻혀요. 부동산 거래가 안 되잖아요. 8개 묻혀있는 거예요. 2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이머징 국가들서부터 이제 어려운 그 네. 디폴트 상황, 경제 위기 상황이 이제 계속 몰아닥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라는 걸 통해서 130개국인가요? 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의 돈을 풀어줬잖아요. 네. 빌려줬잖아요. 네.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 거의 디폴트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중국이 그러한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서 더 어떤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1대1로 국가들이, 특히 아프리카하고 저쪽 중동하고 저쪽 동남아 국가들이 이번에 코로나에 또 다 노출되면서 어려움 겪으면서 중국에서 지금 1대1 통해서 대출을 한 500억 달러 해줬어요. 많이 아니, 했네요. 3,500억 달러. 많이 했네요. 네, 3,500억 달러 했는데 그 국가들이 지금 그걸 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힘들어서 그걸 연기를 해주거나 혹은 면제해달라. 근데 중국은 지금 면제해주면 중국도 지금 힘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첫째,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좀 진퇴양난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또 안 해줬다가 오히려 얘네들이 친서방 국가로 돼버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가 중국 탓이라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가 채밀어는 물고 있는데 걔네까지 합심하면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지혜롭게 응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공경이고요. 그 다음에 1대1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건설 프로젝트가 많이 스톱이 됐어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는 많이 줄였어요.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200억 프로젝트를 뭐 몇십억으로 줄여버렸고, 미얀마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를 줄이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터졌어요. 그래서 1대1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노동자들이 또 일선에 복귀 못했어요. 사람들이 없어 건설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 그 국가에서 어려우면서 예산을 줄여버렸고, 그리고 이게 1대1로 국가들이 67개 국가가 대부분 이렇게 신용이 없는 국가들이 많아요. 이게 뭐 한국이나 중국이 다 신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들은 자본 시장도 없어요. 거래소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프로젝트를 프라이싱 하기도 힘들어요. 그 나라가 신용이 없으니까. 원래부터 이게 전통 금융 기법으로 할 수 없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대출을 해주려면,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 하려면 신용평가 회사가 가서 이게 뭐 트리플 A냐, 뭐 AA나 뭐 A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싱 해가지고 금리를 결정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1대1로 국가에 있는 이 사람들, 이 기업이나 이 국가에는 프라이싱이 안 된다고요. 신용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법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그 자체가 워낙 리스크가 커서 전통 융자 수단으로 해줄 수가 없었는데 중국 정부는 코스트를 안 따지는 유일한 세계적인 국가잖아요. 중국 정부는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이게 자본주의 국가는 안 돼요. 한국의 삼성이나 뭐 포스코나 원가를 안 따지고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유 기업들이 원가를 안 따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거였죠.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다 그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워낙 또 신용이 약하고 그래서 그게 다 손실로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그 1대1로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금, 비용들. 3,500억 달러. 네, 그 네. 비용은 중국 정부가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작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서 그걸 지출하는 건가요? 기업들이 다 국유기업이에요. 국유기업이 뭐 중국은 정치 허위, 정부하고 기업이 합일이다. 뭐 그럴 정도로 국유기업이자 정부고 정부자 국유기업이고 뭐 이런 관계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본질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기업이면 파산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해서 국유기업이 파산 안 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업의 부채로 어쨌든 지금은 그렇죠. 잡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 계속 그 중국의 어떤 경제 위기를 걱정했던 게 사실은 기업 부채 국유기업의 발이잖아요. 부채. 그거 더 악화시키는 거죠. 설상가상인 거죠. 그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네. 그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중국 경제의 어떤 상당한 심각한 위기가 네. 터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정부, 기업, 가게
그래서 그 가계는 GDP 대비 부채율이 60% 넘었어요. 이미 왔고, 그 다음에 기업은 워낙 높았고, 그럼 지금 정부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방정부 부채가 25조 넘는 걸로 통계국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한 7조 매년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정부 지금까지 어떻게 부채냐면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자를 갖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부채율이 낮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특별국채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특별한 위험이거나 어떤 수요에서 특별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특별국채는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적자율에 잡히지 않아요. 적자율을 계속 중국이 확대하면서 왔죠. 그래서 작년에는 2.8, 올해는 3.5, 이번 양호에서 3.5로 했어요. 근데 3.6으로 했어요, 올해. 근데 그 작년에 실제는 양회에서 2.8로 재정 역자율을 잡았는데 GDP 대비 2.8%. 근데 작년에 실제는 4.89, 재정 적자 규모가 4.89%예요. 작년에 실제는.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더 썼죠, 예산보다. 올해는 지금 예산 잡은 게 3.6%인데 작년에 올해보다 나았는데도 적자율이 GDP 대비 4.89면 올해는 코로나 터졌으니까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근데 예산에 3.6%를 잡았어요. 근데 어쨌든 적자율을 계속 높이는 거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 양회에 나온 게 특별국채를 원래는 한 3조 이상 발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조.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채 1조에서 2개, 2조를 아예 다 지방에다가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 재정적자 규모도 1조만 더 늘리고 특별부채도 1조만 발행하고 그리고 그래서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가겠다는 길과 실제 하는 정책이 왜 통화정책도 다른 나라 미국처럼 무제한 통화정책 아니에요. 지금 금리도 LPR 금리를 보면 5월 20일 LPR 금리도 4월에 비해서 안 낮췄거든요. 그 기준금리도 안 낮췄고 통화도 지금 역 RP를 통해 시장에서 뭐 3,000원 이렇게 풀긴 하는데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막 풀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세요. 통화정책도 별로 안 쓰고 조심조심 쓰고 주로 재정정책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재정정책 때도 양회에서 나온 게 2조만 그것도 주로 지방에 어려운 지방정부에 바로 투입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900만 명 일자리를 보존한다. 그리고 6개 류보, 중국어로 류보 6개 보장. 그게 실업률이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고 시장 주체를 보장하고 중국식 표현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장하고 등등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6개 원, 6개 안정, 그게 일자리 안정, 금융시장 안정, 무슨 안정이래요, 경제 안정. 근데 이 말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이 정책들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을 다 조심스럽게 쓰는 거는 왜 그렇게 써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시진핑이 아프리카 한번 가면 600억 달러 딱 뿌리고 오고 막 이러던 시절이 지나간 것도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 특별부채 같은 한 3조 정도 할 만한데 그게 통화 승수까지 하면은 사실 한 10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언제 멈추냐면 3대 경제 주체가 레버리지를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보세요. 지금 민간 가게하고 기업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중앙정부밖에 없는데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거 봐서는 중앙정부도 지금. 돈이 없다. 왜냐면 얘네까지 레버리지 이렇게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남기는 거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더 있을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하고 이 상황인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다 써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책을. 그러니까 지금 그 통계의 어떤 그 신뢰도 이것도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전 세계에서 잘 신뢰를 안 하잖아요. 중국 통계를.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는 자기네 잘 알겠죠. 근데 지금 일단 나온 거 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좀 진짜 뭐 네. 통계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중국 기업 저 국가 부채는 네. 50%인가? 50%가 안 되죠? GDP 대비 GDP 안 돼요, 대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되게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뭔가 돈을 발행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기대했죠. 네. 왜냐면 통화정책을 원래 잘 안 쓰겠다 했어요. 리커창도 그랬고, 그 중국말로 따수의 망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수지물을 팍 풀어놓는 것처럼 안 하겠다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은 워낙 양회 열기 전부터 한정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주로 재정정책을 그래도 크게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는 특별구체를 그래도 좀 꽤 발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그 이슈는. 특별국채를 재정부에서 발행하는데 이게 다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처럼 우리가 특별국채를 발행할 테니까 중국 인민은행 보고 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국채를 발행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은행화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나 이런 기업들한테 파는 방법이 있고요. 그 국채를. 하나는 은행이 직접 사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서 사라는 말이에요. 그 돈은 재정부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는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그게 금리 있잖아요. 이자를 돌려줘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돈을 마음대로 못 투자해요. 왜냐면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이자를 갚아요. 그러니까 재정부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인민은행이 사주면 어차피 한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은. 그래서 그때 재정부에서는 이걸 왜 우리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 혼자서 극복해야 되냐. 인민은행 동참해라. 사줘. 이랬는데 인민은행에서는 이건 불법이다. 왜냐면 그때 주룽지 97년, 98년 때 돈을 엄청 써서 그때 인민은행 돈을 써가지고 찍어가지고 극복했는데 그때 해보니까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8조인가 몇 조에 그게 있어요. 인민은행은 이제 국채를 직접 살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민은행은 아예 좋다고 우리는 못 산다. 이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중국 정부에서 뭐 어차피 한 집안인데 진짜 하고 싶으면 법을 고치면 되거든요. 수정하고. 그러니까 안 한 거 봐서는 이게 인민은행도 원하지 않고 왜냐면 나중에 2008년 때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후유증이 너무 크니까 나라를 망친 주범이 자기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반발 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정부는 이렇게 투자자한테 팔기에는 뭐 1점은 괜찮지만 그렇게 엄청난 규모를 발행했다. 그 이자를 감다 보면 재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내부의 싸움 때문에 이은행이 만약에 한국은행은 지금 기재부에서 발행하면 한 30% 사준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또 몰라도 중국 인민은행이 안 사준다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미국도 연준하고 미국 정부하고 이 통화 발행을 가지고 지금 발행권을 가지고 지금 막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더 발행해.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연준은 그게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중국도 마찬가지네요. 중국 정부와 어느 은행 간에. 나라도 똑같아요. 네. 왜냐면 발행권 가지고. 우리 발행권은 누가 이 위기에 책임을 지냐의 문제예요. 지금 급하니까 이런 거죠. 지금 급하니까 야, 니 돈 먼저 써. 이렇게 된 거죠. 잘 되면 어떻게 해줄게.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그 책임이 그 돈 쓴 사람한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싫은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잘 안 사준다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까지 중국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하나 믿고 있었던 거는 네. 데이터는 뭐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믿고 있었던 거는 그래 가계 부채가 됐든 뭐 부동산 문제가 됐든 기업 부채가 됐든 중국에서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중국 정부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는 게 이제 사실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게 이제 조심하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상황이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네, 네. 뭔가 이제 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네. 해봐야 되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이번에 중국 위안화가 갑작스럽게 절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율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네. 각자 도생이니까 네. 나라들마다 그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환율 가치를 절하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절하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중국이 지금도 환율을 뭐 7.1, 뭐 7.2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본 항목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자본 항목을 완전히 한국처럼 개방해버리면 지금 7.1, 7.2가 문제가 아니라 막 20이 넘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 환율은. 네, 네. 그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해외여행이라든가 해외 나가서 달러를 쓰는 걸 굉장히 자제시키고 있어요.
뭐 특별 이렇게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를 올려야 돼요, 보고를. 그래야 그다음에 아예 기업의 사람들한테 여권을 다 받아가지고 못 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외 나가 달러를 못 쓰게 해서. 근데 이게 시장 환율 아니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시장 환율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만큼 태어날 수 있는 게 시장 환율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중국 사람들이 이 못하잖아요. 세 가지 원함을 못하기 때문에 이 환율은 시장 환율이 아니고, 그러면 중국 환율은 위안화 환율은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인민은행에서 그 전날 클로징 프라이스, 그러니까 그 정가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한 중국하고 무역하는 열 몇 개 나라들의 그 환율을 가성치를 무역 규모로 가성치를 해가지고 이튿날에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환율 데이터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환율이라는 게 중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환율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의 1단계 합의안에는 뭐냐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환율이 평가절하를 막는 거였어요. 그렇게 자기네 관세를 25% 떼는데 환율을 25% 절하시키면 효과가 없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환율을 자제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제가 일단 어려워졌고요. 펀더멘탈이 어려워지면 환율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강달러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양회 이전에 네. 달러 지수가 100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달러가 좀 약화가 됐지만, 약달러로 왔지만, 양회 이전에는 강달러로 트럼프가 했어요. 근데 왜 트럼프가 강달러 했냐면, 왜 약달러를 하겠어요? 수출을 촉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안 날잖아요. 근데 무슨 수출 촉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강달러 하는 게 더 실효성이 큰 거예요. 강달러 하면 전 세계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국으로. 그게 더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강달러로 바뀌는 바람에 위안화는 약달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인데 다른 통화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강달러 때문에 컸던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경제 자체가 펀더멘탈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같으면 인민은행에서 좀 은행 간 시장에 들어가서 좀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적정 관리를 해줬는데 이번에 굳이 안 한 거죠. 왜냐면 내가 위안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달러를 파고 위안화를 사줘야 위안화가 강으로 가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지금 달러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 3조 한 900 얼마 있거든요. 3조 최근 데이터는 3조 1000억이 넘었어요. 한 3조 1000억 정도 되는데 내가 그 소중한 달러를 써가면서 막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면서 내가 강 위안화를 갈 이유는 없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 그리고 약 위안화면 수출에도 더 좋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동남아나 저 베트남의 수출에 비해서 중국 수출이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력도 더 있고. 그러니까 굳이 미은행의 입장에서는 막 시장에 들어가 달러를 팔면 뭐 이러면 강 위안화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펀더멘탈도 갈 수도 없었고 원래. 네.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홍콩 달러죠. 왜냐면 저게 딱 팩으로 해놨는데 저게 사태가 더 커지면 지킬 수가 없어요. 저거는 더 팩을. 그러면 홍콩 달러가 무너졌을 때 어느 후유증. 그거는 누가 감당을 하게 되나요? 중국 정부가 감당하나요? 다 감당하죠. 시장에 들어갔던 미국이고 그 시장에 들어와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 다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홍콩 문제로 정말 그 지위가 박탈이 되고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다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감수하겠다 하겠다라는 이번에 거예요. 그 정도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제일 큰 손해는 홍콩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헤지펀드, 기관 투자가들. 당연히 중국 사람들도 엄청 잃겠죠. 누가 잃겠어요? 거기 홍콩 자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 이걸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중국의 대사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상하이방. 중국 고위 관리 아들들, 자식들. 짱점인 쪽 사람들이 홍콩에 제일 많이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다 손해를,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제일 큰 손실이 있겠죠.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 나쁠 건 없잖아요, 솔직히. 자기 판은 아니니까. 네. 지금 위안화 가치가 상당히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그 무역수지 흑자를 뭔가 계속 크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고평가되어 있는 위안화 가치를 자꾸 절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갑작스럽게 절하됐던 것이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이 절하를 해나갈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절하가 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때리는 효과를 절충시킬 수가 있고 그 효과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중국 상품들이 싸지자는 건 싸지니까 수출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물건은 싸야 사람들이 사가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굳이 이민은행에서 떨어지는 환율을 그거 올리려고 이번에는. 시장 관여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7.12, 14, 19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8로 간다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겠죠. 아, 오히려 무너질까요? 아니 환율이 7.1에서 8로 가면 그 수입산 다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허용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자기네 합리적인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구간에서 움직이면 굳이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자본 항목 개방이 안 돼서 그렇지 개방이 된 미국 헤지펀드들이 위안화로 공매도 쳐버리면 그렇죠. 갑자기 10으로 넘어가면 중국이 망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해요. 이 메커니즘상. 돈이 항목을 개방 안 했기 때문에 못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건 다 인민은행이 생각하는 합리적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 관여를 안 하고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제한으로 절하가 가게 하는 건 아니죠. 그게 뭐 시장 환율로 가게 되면 25, 50 만들 거예요, 환율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어떤 특정한 자기네 생각하는 구간이 구간에서 있다고요. 이제 예, 멈출 예, 것이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 사람들이 얼마로 자기네 합리적 구간으로 생각하는지는.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가 점점 절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환차손을 걱정한 외국 자본들은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갑작스런 인하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서 트럼프가 강달러를 했냐면 중국에서 나오라고 해서 강달러를 한 거예요. 중국에서 나오라고. 자기네 애들이 제일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자기네 그 미국 자본이. 근데 양회 열기 전에 중국 주식시장이 막 그거 행진하면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잔치 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양회하기 전에 강달러를 빡 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간 채권시장하고 애들 나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떨어지겠죠. 그게 원화였던 거죠. 그래서 나갔어요, 실제. 그래서 그 외국 자금이 중국에서 북상 자금이라고 해요.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 거 홍콩 통해 들어가거든요. 그 북상 자금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계속 증가해요. 엄청 증가해요. 올해 1월까지.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한 거죠. 중국에서 나오게 하려고 강달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 이미 환율 전쟁은 시작이 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환율 전쟁은 항상 있었다. 항상 있을 거다. 끝나지 않을 거다. 왜냐면 항상 정부의 중요한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 이 세계 경제가 과연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잠깐만, 그 이전으로 회복한다는 말을 저는 뭐 하나 듣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뭐가? 갈 수 있을 것이냐. 뭐가? 경제 상황이. 경제 상황이 뭘? GDP 아니면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 세계들의 어떤 그 무역 규모라든가.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는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진화시켰잖아요. 세상은 진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로 가는 거죠. 그 다른 세계로 가는 데서 산업이 다 달라질 거고 기업들이 변해야 되는 거고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 전으로 간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전 경제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지? GDP가 예를 들면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 작년에 GDP가 뭐 3% 성장, 올해 3% 성장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올해 경제 성장률을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고 IMF도 그랬고 지금 마이너스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한국은. 그다음에 중국은 IMF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2%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저 다른 IB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을 마이너스로 보는 애들도 있고 중국 자체 IB들은 그래도 포지티브다. 2에서 3% 갈 거다. 그럼 다 작년 수준으로 돌아 못 간 거죠. 작년에 6% 갔잖아요. 그럼 올해 2%, 3% 간 게 작년 수준으로 간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안 맞죠, 사실은. 지금 이제 어쨌든 코로나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세계 경제가. 그래서 이제 부의 양극화 현상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제 개인 간에 혹은 뭐 기업 간에 이게 벌어졌었다고 하면 이제는 국가 간에 그 부의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통화 발행권이 있는 그런 기축통화를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들만
생존하던가 좀 성장하던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되게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미국밖에 없죠, 뭐. 미국만 기술통화 역할하고 나머지는 다. 뭐 유로나 유럽이나 엔화. 주요 국제통화. 그게 음. 일본하고 EU인데, 그래봤자 걔네들이 무슨 그렇게 힘이 세겠어요. 어쨌든 기초통화가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미국의 거고. 세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위기 전가가 가능한 거죠. 왜냐면 전 세계 기본 원자재 가격이 다 달러로 프라이싱이 돼 있잖아요. 달러로 프라이싱 돼 있다는 거는 내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돈이 많이 나와서 이게 원래 1,000달러 하던 게 10,000달러 된다라는 거고, 내가 돈을 안 찍으면 10,000달러 하던 게 이게 100달러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을 누가 쥐어놨다 하냐면 미국이 하는 거죠. 그 말은 미국이 위기를 이런 원자재 가격을 통해서 세계로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위기 수출이 가는 게. 근데 미국 말고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게임 룰이.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금융 강국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이 강하지 않은 나라는 영원히 강국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일본이 왜 G2까지 갔다가 저렇게 됐겠어요? 일본이 주요 국제 통화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냥 거긴 거예요. 다시는 일본이 옛날에 그 미국의 정도로 간다 할 때 1인당 GDP가 미국 1인당 GDP 150까지 갔어요. 그리고 일본의 GDP가 미국 GDP의 60%까지 갔나 그렇게 갔어요. 그러던 게 지금 보세요. 지금은 뭐 20%도 안 돼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1인당 GDP도 미국에 지금 얼마죠? 일본이 1인당 GDP가 지금 얼마지? 몇만 달러죠? 한 4만? 어쨌든 굉장히 적죠, 사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일본은 금융 약국이었고 지금도 약국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투자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그 인류 기업에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류 국가라기보다 그 최선도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투자를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거는 환 문제인데요. 환은 해지하면 돼요, 투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 그 증권사나 이런 데 가서 계좌 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주 살 때 물어봐요. 환 해지 하겠냐고. 환 해지는 오늘의 환율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환율이 2,000 가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하냐 안 하냐의 기술적 문제가 있는 거지. 답은 어디에 있냐면 기술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미래의 선도 영역에서의 핵심을 갖고 있는 기업을 사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답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 코로나 이후 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뭐 언택트 기업이 됐든 네. 이게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기업이나 산업.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돈이 거기 가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이왕이면 한국 기업이면 더 좋겠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흐름을 따라서 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기업이나 뭐 산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유리하겠네요.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또 세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